3대 3 가겠습니다. 그 5번부터 금지행위에서 3대 3은 관직상투 그다음에 부단누라고 되어 있죠. 3대 3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근데 매무복구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3대 3이니까 그러면 3대 3의 첫 번째가 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련 정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일단 첫 번째 상개공 등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정서가 뭐냐부터 하셔야 되죠. 이게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라면 일단 이 관련 정서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고, 관련 정서라면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중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관자가. 이 관은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소개도 하면 안 되고. 근데 또 관련 정서가 아닌 게 있는데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양권은 판례상 건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분양 계약서입니다. 상가분양 계약서는 상가분양을 위해서 인쇄된 서식일 뿐이지 부동산의 투기 등을 위해서 위한 서류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분양권하고 상가분양 계약서는 관련 정서가 아니다까지만. 일단 기본은 관련 정서냐 아니냐부터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거 분양 빼고 상가분양 계약서 두 개 빼고 아셨죠? 관련 정서 종류가 많아요. 지문이 나오면 분양권하고 상가분양 계약서는 관련 정서가 아니다. 또 관련 정서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누가요? 개공등이. 그러면 그 지문에 보면 하나 제가 예를 든 게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찍어져 있죠. 관련 정서를 소지한 자가 매매를 체결한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있잖아요. 그건 금지해야 하네요. 금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이 개공 등이거든요. 금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서를 소지한 자가 직접 사고 파는 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금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매매할 수 있어 없어?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의뢰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공이 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금지냐 아니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 의뢰인, 아셨죠?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의뢰인이 뭐냐? 대상물의 소유자, 그리고 대리권 승인받은 대리인, 사무처리 위탁을 받은 수임인하고, 그러니까 소유자, 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업무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직접 그랬다 하셨죠? 의뢰인은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할 수 있다. X. 아셨죠?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리고 절대 금지인데 요 규정 자체가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금지 행위를 통해서, 즉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지를 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직접 그래가지고 재산상 이익이 굉장히 커요. 크면 이거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법정 위반이 3대 3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 A라는 사람이 개공갑한테 뭐라고 했냐면, 땅을 매도를 의뢰해서 토지 매도를 의뢰했는데, 이 개공이 있잖아요. 개공갑이 작년 연말에 있잖아요. 연말에 이 사람이 그 모임에 가서 이 도시계획가 친한 친구한테서 어느 지역이 이게 개발될 토지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이게 풀릴 거라고
해제될 거라고 정보를 얻은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확실하게 거의 90% 추정되는 추진될 건데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될 건데 이게 상반기에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토지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그 임야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그 땅인 거야. 근데 보통 그린벨트가 제가 지금 그 예전에 중개했던 한 땅도 다 여기 됐거든요. 이게 공업지역이거든요. 여기에 그린벨트예요. 이게 공업지역이에요. 희한하게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요. 여기 땅이 얼마냐면 340였거든요. 이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였냐면 그때 55, 60 정도 됐거든요. 이해되시지 못하는지. 근데 이 땅이 나온 거야. 그린벨트가 나오는데 근데 이 땅은 주구장창 풀린다고 얘기되는 땅이었어요. 논리적으로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공업적 사이에 딱 가운데 딱 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계약을 이게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묶인 거야. 풀린다고 정보를 얻은 거야. 근데 A가 땅을 팔아도 그랬는데 보니까 그 땅이에요. 그 지분에 포함된 땅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입금가가 이게 시세겠죠, 그죠? 그래서 한 60만 받아주면 돼요, 이랬어요. 60만. 그러니까 이 60은 최고가입니다, 사실은 최고가. 60만 받아주고 소장님 뭐 계약 더 받게 되면 제가 요거 나머지는 보수로 그냥 계약 써드릴게요, 이랬거든요. 이거 뭐 순가죠? 순가 중개 계약인 거예요. 그랬는데 가위 보니까 딱 그 지분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제가 그냥 65만 원 계산 평당 그러니까 65만 원으로 계산할 테니까 그냥 저한테 파세요. 그냥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좀 필요한 땅이라서 내가 살게요, 이런 거요. 근데 그럼 A가 이건 60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찔렀겠죠. 60만 받아주면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65만 원 달라 하니까 그 과도한 친절은 경계를 불러일으키죠. 왜 갑자기 65만 원이 됐지?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 물어본 거야,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 땅이 다 얘기가 뭐냐면 한 호구 하나 걸리면 한 60 받을 거고 그거 뭐 계약 안 했나? 계약 팔지도 않을 거야, 이런 정도 반응이 나온 거야. 어디를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65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요 5천이죠. 그러면 1000평이면 65억이죠. 예, 65억에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 보통 이게 한 55만 원 정도였으니까 무려 얼마를 더 받았어요? 10억을 더 받았어요. 10억을 더 받고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상반기에 풀릴 거라는 정보를 듣고 산 거잖아요. 근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계약이 됐어. 그리고 상반기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네. 그럼 이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갑은 사지 않아도 될 땅을 사서, 맞죠? 그것도 10억이나 더 주고 그래가지고 쏘가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A는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시세보다 10억을 더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수도 안 줬잖아요. 직접 그랬으니까 이래저래 이익을 봤어.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하반기에 풀려버린 거야,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에 풀리니까 65억이 아니라 650억이 들어와야 될 걸, 맞죠? 아까 360이잖아요 6배였네. 1배가 아니고 6배. 그러면 6636 하여튼 기백이 올라갔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될 땅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A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몰랐는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뚝 지나고 그 땅이 팔렸다는데 그린벨트 해제 발표 나왔겠죠? 저거 내 땅인데. 그래가지고 열이 받쳤습니다. 열이 받쳤는데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사업상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300억 더 받았잖아요. 636이니까 300억 벌었어요. 오늘 팔아야 벌겠지만. 그래서 300억을 벌었는데 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얼마입니까?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때리면 내고 내지면 내고만 알지 뭐. 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원래 조항이 삭제되려고 했다가 여기있죠. 삭제 안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직까지. 그리고 또 왜 이게 실효성이 없냐면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직접 거래했으니까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계공을 개입시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있죠. 그러니까 계약 쓸 때 입주 소장한테 품앗이 하면 되죠. 소장님 내가 한번 대신 그때 계약 써줬지? 이거 계약 써줘. 그럼 끝이지 뭐. 그러면 직접 그래도 안 걸립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경우에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의뢰인은? 이익 봤어요. 사실은. 이익 봤어요.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상반기 풀린다는 게 안 팔렸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죠. 그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OX. X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봤잖아요.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 해당 여부가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받든 손해 받든 관계없이 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뢰인은 소유자 대리인 수익민이었고 개공 측면에서는요. 개공뿐 아니라 누구 명의? 고용인 명의든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경우도 직접 거래다 아니다. 직접 거래다. 여기까지. 원래는 직접 거래 아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는. 판례가 바뀐 거죠. 이게 배우자 명의 우리는 부부 배산제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 다 내 거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부부 배산제였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어요. 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보면 누구도 얘도 이걸 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판례가 직접 거래다라고 바뀐 겁니다. 직접 거래 개념은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절대 금지고. 그러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뭐라고?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본인의 동의 관계없고 재산상 이익 관계없이 금지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쌍방대리 있습니다. 쌍방대리 얘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이렇게 놓으면 뭐라고? 쌍방대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언급되는 또 뭐냐면 쌍방대리는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금방 지문처럼 임대인, 임차인이 동의를 해도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렇게 되면요. 뭐죠 이게? 쌍방대리입니까? 일방대리입니까? 일방대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금지하는 건 쌍방대리고 아셨죠? 그리고 대리다 할 때 이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건 자 이겁니다. 계약 이행 업무. 계약 이행 업무는 가능하다.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계약 이행 업무는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본인 허락 없이 가능합니다. 이 예가 뭐냐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법무사 등기 신청. 법무사의 등기 신청 업무 있잖아요. 이건 쌍방 대리하지 않습니까? 법무사가 매도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계약 진행하죠. 등기를. 그거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뭐다? 계약 이행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뭐다?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에서는요. 절대금지 이해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쌍까지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절대금지고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그 예를 그랬었죠.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그럼 쌍방이니까 안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럼 이건 일방대리의 설명을 얘기합니다. 쌍. 그 다음에 투 가면 투. 자, 투기 주장인데 일단 이해하자면 개공이 있지 않습니까? 개공이 중개한다 할 때 중개의 대상이 뭐였죠?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중개라 하면 그러면 제가 칠판에 그림 그렸죠? 중개 이퀄 알선 속에 적고 그 위에 하살표 해가지고 그 위에 뭐 적었어요? 중개 대상물을 적었어요? 법률 행위를 적었어요?
제가 판서할 때 뭐라 적었냐면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되겠죠? 무엇을? 법률 행위를. 예. 근데 법률 행위는 계약 중에서도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매매죠, 그죠? 쌍무계약이고, 그럼 이 계약은 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중개대상물이었어요. 이 그림 기억나실 건데, 중개 위에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위에 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한다. OX, X.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을 즉 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 알선 소개입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 중에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중개의 대상은 계약인데, 쉽게 말해서 계약인데,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가운데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몇 개 있습니까? 딱 3개 있습니다. 어떤 거? 매매, 교환, 임대차. 아셨죠? 3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투기라는 건 투기를 하는 이유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셨죠? 투기는 뭘 하기 위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차익. 그러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법률행위라고 그랬고, 법률행위 이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중에서도 쌍무계약인데, 민법상 계약 가운데 뭐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 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 뭐가 있어요? 차익이.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투기 조장 행위는 차익을 얻기 위함이고, 그러면 투기 조장 행위가 되려면 무슨 계약이 대상이야? 매매 계약이라야, 하셨죠? 매매 계약이라야 투기 조장 행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금지하는 건 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차익에 발생하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전형적인 지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2개가 보통 언급되는데,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나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나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차익에 발생하는 관계없어요. 하나. 또 하나가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차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임대차는 정당하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차익이라는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2가지예요. 자, 여기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 방식이 뭐라고? 매매 계약이라야 투기가 돼요. 그리고 투기로 인한 뭐다?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 차익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이 2개만 알면 투기 조장 행위는 정해야 돼요. 됐죠? 관직상 투할 때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83페이지 보니까 부가 있습니다. 부당한 영향이죠.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러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퀄 뭐야 이게? 그게 있죠? 그 예를 기억하면 돼. 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렇게요. 그러니까 부가 넣으면 다행인데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 자체가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라고 나와도 이거 1대1입니까? 3대3입니까? 3대3 중에 뭐라고? 부입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3대3 중에 부다.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완료가 된 것이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해가지고 부. 그 다음에 단입니다.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셨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제가 도곡 음마아파트요. 서울에. 강남. 도곡 음마아파트 재개발할 때 지금 했지야?
아직? 그게 평당 10억입니까? 예, 아파트 10평짜리 갖고 있으면 100억이지, 100억.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특정 대상물 중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들끼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이 나오면 잡아놓는 거야. 계약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럼 다 무조건 물건 그 의뢰 팔아달라 한 사람한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거기 올라갈 테니까 그 잡아놨죠. 그리고 주문이 와 산다고 없어요. 물건이 없대. 그 홈쇼핑 할 때 판매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뭐 합니까? 마감 임박이죠. 막 시계 가면서 5분 뭐 3분 가면서 이제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막 하잖아요. 사람을 감정을 쪼잖아요. 그래서 안 사고 싶은데 갑자기 지르게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특정 대상물 중개 제한, 특정 물건, 특정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단체 구성했죠. 구성원 외에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모임 만들어가지고 그 후발 물건 들어오잖아요. 우리끼리 갈라먹자 이거지. 그러면 물건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되면 공동 중개 자체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안 돼. 이해하겠죠? 그래서 구성원 외에 공동 중개 제한. 이걸 우리가 단체 구성. 여기까지는 개공 등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했는데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럴 때는 딱 두 가지요. 앞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표시 광고라는 게 들어가요. 자, 안내문 온라인 찌라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정 개공 의뢰 제한 나오고 2번 특정 개공 의뢰 유도 몰아주기 세 번째 특정 가격 이하의 의뢰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4번 개공이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거나 5번 대가를 조건으로 현저히 고가의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금지. 그래서 부단누까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종류 있잖아요. 그 보시면 자 개공갑 이거 케이스를 그대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케이스 그대로 기억하시면 나머지 숫자 바꾸고 손해배상 금액하고 금지행위 종류만 바꾸면 돼요. 보면 개공갑입니다. 개공갑이 있고 소공을이 있고 의뢰인 매수 의뢰인 정이 있습니다. 매수 의뢰인 정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뭐 했냐면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표했죠. 이건 뭡니까? 금지 가운데 거짓된 은행입니다. 거짓된 은행으로 이거 그죠? 매무복구할 때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가 손해가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표해 가지고 사지 않아도 될 땅을 사는 바람에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이 경우 자 요것만 가지고도 바로 정의되어야 됩니다. 자 소공입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손해 책임지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이거 과실 무과실? 과실이죠. 소공이 의뢰인에게 거짓된 은행을 미확인 개박을 유표했으니까 3천만 원 손해 과실입니다. 과실 책임으로 민사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소공은요 몇 대 몇 회입니까? 거짓이니까 1대 1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소공은 행정상 책임을 지죠. 제재는요 자격 정지까지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뭐 고민할 거 느끼면 털이에요. 형식이.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공은 무과실로 사용자 책임지죠. 그래서 얼마? 3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인데 이건 뭐다? 과실 무과실. 무과실 책임으로 민사 책임을 집니다. 당연히 그때는 구상생사하겠죠. 그리고 또 얼마? 1대1이잖아요. 형벌이죠. 형벌이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 뭐였죠? 벌금입니다. 얼마입니까?
천만 원. 이게 49조거든요. 해양조에 규정된 벌금 1,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은 과실 무과실? 그렇지. 그래도 보고 헷갈리면 얘가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같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그렇게 해도 인식해야 돼. 얘는 무과실이고 얘는 관리 감독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래서 양물 규정에는 뭐 면책사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행정처분은 상치. 예. 이건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봐봐요. 이거는 금액도 잘 안 바뀌는데 바뀌는 거 뭐겠어요? 1대1 사유가 3대3으로 바뀌는 거 맞죠? 1,000만 원이 3,000만 원 바뀌는 거 말고 사유 따라가지고 케이스 똑같으니까. 그리고 소공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라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없어지겠죠. 자격 정지 대신에 행정처분이 없다. 그냥 이래 되겠죠. 예.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미확인 개발 계획인지 아셨죠? 아니면 뭐 부당한 영향인지 뭐다 아죠? 내용은 바뀔 거고 결국은 얘 바뀌고 그죠? 벌금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형벌 바뀌는 거,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나 없나 말고는 똑같잖아요. 기본 틀은. 그 자리를 그냥 바꿔 집어넣으면 돼요. 예, 딴 거 접어두시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나오는데, 교란행위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림 됩니다. 자, 우리가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보시면 뭐하고 약간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 우리 모니터링 기억하시죠? 모니터링하고의 비교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설치 운영할 수 있죠. 그럼 신고센터의 업무를 어디다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 뭐한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신고센터의 업무가 어떤 게 있냐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자 보면요. 그러면 신고센터에 대해서 신고인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는 서면에 의한 제출입니다. 서면에 의한 제출이고 이 서면에는 신고인, 비신고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교란행위 발생했죠. 일시상소 같은 경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게 어디 있냐면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있죠. 대통령령에 설치 운영해가지고 인적사항 있고 일시상소 내용이 있고 뭐 증거 자료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를 딱 받았잖아요. 신고를 받게 되면 자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뭐한다?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됐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제출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센터가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하냐? 첫 번째, 신고사항에 접수하겠죠. 접수를 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할 것이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대해서 신고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요거 두 번째.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자, 요것 하나 이제 이게 모니터링하고 구분하실 거예요. 앞에 우리가 각 표시한 거에서 모니터링 받는데 그때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어디 있었냐면 국장 옆에 있었어요. 모니터링에서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맡겨놔도 필요하면 국장은 조사 조치를 하겠죠, 그죠? 재량에 맡겨놔도. 그런데 여기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위탁시켜뒀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센터가 즉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에 대해서 뭉갤 수도 있겠죠. 뭉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모니터링은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조사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시도자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하고 그 완료 후 며칠이냐면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 며칠인지는 또 보셔야 되고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그러면 세 번째,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고인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언제?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아닙니다. 매월 10일까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센터가 하는 네 번째 업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고센터가 신고를 받아서 이러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처리 결과 통보까지.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처리를, 이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럼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센터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 그게 있습니다. 밑에 명백히 거짓이거나, 그죠? 신고했는데 그 신고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신고를 또 새로 한 거죠. 다시 재신고한 경우인데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증거 자료가 없을 때,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저걸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죠. 이미 신고에 대해서, 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리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신고센터가 업무예요. 지금 신고센터 하는 일이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여기까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자, 요거 정리하면 돼요.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개 대상물의 컷, 매매를 컷, 업으로 하는 행위는 컷. 금지 가운데 뭐죠? 매입니다. 매무복과 할 때 매죠. 매. 2번 갑니다. 이번에 지문은 쭉 가는데 어디? 뒤에 분양권 매매 중개 줄 거 볼까요? 분양권 매매 중개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수입니까? 건물입니까? 분양권은 건물이죠. 그러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건 개공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련 정수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 말고 또 있었죠. 뭐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는 뭐다? 매각 등을 위해서 인쇄된 양식일 뿐이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정서다 아니다. 요거까지. 그리고 네 번째,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5번, 탈세 등 관련법 위반을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컷, 매매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러면 앞에 부동산에다가 매매가 결합되었으니까 투기주장입니까? 아닙니까? 투기주장 맞죠? 매매를 중개하는 자체가 투기주장입니다. 그러면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죠? 전매 차익 관계없다 그랬죠? 다시 2번 갑니다. 자, 2번은 금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매무복급 관직상투 부담루 어디가 동그라미 할까요? 뒤에 가니까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 요구하여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러면 동그라미 하시면서 생각해야 돼. 몇 대 몇? 1대1. 그죠? 상치, 금지행위 맞죠? 갑니다. 그러면 설명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왜? 상치니까요. 2번 때문에. 등록관청은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대 몇일까요? 1대1입니다. 다섯 번째, 법정한도 초과 중개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까? 초과한 범위냈습니까?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5번.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초과해서 받은 사실 자체가 위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뒤에 3대3도 3대3인데 매무복구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기가 빨리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교육 가겠습니다. 교육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기본 특징이잖아요. 자, 금지는 요거 했고, 요 그림 기억하시겠죠? 표 그린 거에. 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은. 근데 교육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입에 붙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시험 자격 교육은 누구 속한 업무예요? 시험 자격 교육은 누구 속한 업무다? 그렇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나 교육이 나오고, 아셨죠? 시험이 나오면 일단 뭐가 원칙이야? 시도지사가 먼저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은 자, 실무 교육과 직무 교육이 있고, 조금 특이한 것만 아시면 돼요. 실무 교육 그러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요 1년입니다. 그러면 폐업 후 1년 내에 재등록합니다. 실무교육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업이 계속되는 동안, 이해하겠죠? 중개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무슨 경우가 있어도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치상의 개공이 자격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됐어요. 그럼 신규죠? 원래는 종별 병역 신규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별이 바뀌었을 뿐이지 업은 계속 하고 있죠. 즉 신규 등록이지만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무교육의 내용은요, 법률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6개 과목 아셨죠? 그럼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요? 월화수목 받아요.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을 해요. 월화수목인데 온라인도 올 온라인이 아니고요. 월화수 오프라인. 마지막은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라고 다 인터넷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보통 겸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화수목이니까 몇 시간이겠습니까? 48, 32.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이면 32시간이죠. 그러면 수목금토면 몇 시간이겠어요? 수목금토 28시간. 왜 28시간이죠? 토요일은 방공일이니까요. 예. 예전에 그 기억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예 뭐 토요일을 우리 안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8시간이 나왔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자, 원칙은 시도지사 그랬으니까 실무교육을 딱 받으면 몇 년마다 하냐 그러면 2년마다요. 실무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이었죠. 그런데 연수교육을 왜 2년마다 받냐 그러니까 2년이 지났으면 법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법률 지식을 배우고 2년이 지나서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즉 개정사항을 교육 내용을 하는 게 뭐다?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그리고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규제할 필요가 없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고용 신고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받는 거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등록 안 받아주면 되고, 그죠? 고용 신고 안 받아주면 돼요.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고 등록하거나 교육을 안 받고 고용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연수교육은 제재가 주어집니다. 연수 확인 고지 안 하면 얼마죠? 500원. 네, 그겁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수교육은 2년 되기 언제냐? 2년 되기 2월 전에 통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억할 건 통지, 2월 숫자는 2니까 통지를 하고 공고가 없습니다. 그냥 통지하셨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공적으로 해서 공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자, 여기서 누가 받느냐 중요하거든요. 실무교육은 법인에 누가 받아요?
실무교육은. 자,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실무교육은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받죠. 요게 실무교육은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받습니다. 그럼 연수교육은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누가? 개공하고 소공이 받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교육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이 받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 받은 법인이 아니고 개공, 소공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실무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은 공인중개사인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거든요. 우리가 등록 기준 배웠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은 2년마다 실시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X. X입니다.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실무교육은 연수교육의 하프예요. 이게 월화수목이었죠. 연수교육은 하프니까 월, 하 받아요. 몇 시간? 16시간. 그럼 금, 토, 그럼 몇 시간? 12시간. 8 더하기 4니까요. 자, 요렇게. 그리고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개정된 내용, 개정 법령을 내용을 한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자, 이 다 기본이 누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이게 포인트, 차이점.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누가 받냐?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시간은요, 서너 시간요. 제일 만만한 거. 원래 이 온라인 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들어가 보시면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은 강좌가 3개 있거든요. 2시간짜리 3개 있어요. 그럼 최소한 몇 개 들어야 돼? 2개는 들어야 돼요. 예. 서너 시간이니까. 그리고 직무교육은 해가지고 요거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 교재의 교육은 거기까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아셨죠? 실시하는데, 교육 며칠 전 돼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진하게 다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다 체크해놨어요. 언제요? 교육 며칠 전?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통지입니까? 공고 또는 통지입니까?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교육 10일 전이고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연수교육은요, 통지만 합니다. 공고 안 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차이점. 그리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가 이제 그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국장 등이 개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보시면서 풀이나 보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기억.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맞죠? 등록 기준이 뭐였죠? 결자 실사였습니다. 결자 실사. 기억하십니까? 실무 교육 받아라 그랬죠? 결자 실사의 등록 기준 맞습니다. 두 번째. 개공이 폐업 신고한 후, 자, 죽으세요.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다가 줄 닦으세요. 1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되죠. 실무 교육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 그랬으니까. 디귿. 연수 교육의 시간은 실무 교육의 하프로 했죠. 그러니까 28에 32입니까? 12에 16입니까? 12에 16이죠. 그리고 연수 교육은 안 받으면 어떻게? 500가입니다. 500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연수 확인 고지 안 하면 얼마? 500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